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방범건 세무사고요. 오늘 저와 함께 이제 3시간 동안 아는 만큼 돈 버는 부동산 세금 절세 노하우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배우는 내용은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부동산 대책이 17년도 파리 대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너무나 많이 지금 변화되고 바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 이제 중개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중개사님으로 지금 개업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께서 보다 더 투자를 현명하게 잘하기 위해서는 그 투자의 마지막 마침표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결국 투자의 수익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 저희가 3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 시간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드리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엄청나게 일부 세무사님들이나 회계사님 대상으로 제가 강의도 하고 있지만, 그분들도 사실상 양도세를 전문으로 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내용들도 제가 최대한 많이 담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다 소화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러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 의사결정을 하실 때, 그리고 팔지 말지를 결정을 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현명하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같이 하나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먼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여기 양도상속증여세 이론 및 계산 실무라는 책을 쓰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국세청 재산세과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직접 제가 이제 부동산 전문 인력 과정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제 공인중개사님들 대상으로 해서 법정 보수 교육 강의도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존 비즈스쿨에서 이제 양도상속증여세 컨설팅 실무 강의를 통해서 세무사님들, 회계사님들 대상으로 양도나 상속증여 관련돼 가지고 조금 더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컨설팅 방법을 제가 안내하는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선일보에서 절세 부동산 관련된 칼럼 리스트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지금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 사항을 저희가 간단하게 정리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부동산 대책이 24번째다, 23번째다, 24번째다. 그리고 요 며칠 전에도 지금 조정지역이 파주부터 해가지고 전국이 지금 막 엄청납니다. 지금 조정지역으로 과거에 묶이지 않았던 곳들도 다 묶여 있고, 혹자는 이제 여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시도가 지금 다 조정대상 지역에 묶이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조정대상 지역이 하나하나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부동산 물건이 조정대상 지역이냐 혹은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세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17년도 파리 대책이 시작이 되었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대책이 쏟아졌지만, 양도소득세와 관련돼 가지고 다른 세금도 중요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제일 큽니다. 세금이 포인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세금의 혜택을 보실 수 있다면 양도세가 제일 큰 혜택을 볼 수 있고,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제일 많은 세금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오늘 양도소득세를 일단 중점적으로 삼아가지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년도 파리 대책을 시점으로 해서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이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파주가 조정대상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부동산을, 주택을, 아파트를 취득하셨던 분들은, 파주에서 취득하셨던 분들은 기존에는 2년 거주 요건을 안 해도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편입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공고가 나고 나서 취득하시는 분들, 그 전에 계약하신 분들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에 편입이 되고 나서 공고일이 지나고 나서 취득하신 분들은 2년 거주 요건이 들어갔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언제 양도하시든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보시려면 2년 거주를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취득 당시에 내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아파트를 취득했을 때 그때 조정대상 지역이었으면 무조건 나중에 양도할 때 2년 거주 요건이라는 게 언제 양도하든 그 물건이 나중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벗어나 가지고 양도한다고 할지라도 2년 거주 요건이라는 꼬리표는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는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현재 이제 조정대상 지역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분양권 양도시에 50% 중과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021년도 6월 1일자부터는 더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18년도 4월 1일부터는 양도 당시 조정지역에 해당 시 다주택 중과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년도 4월 1일부터 그때 이후에 양도하는 물건들은 지금 중과세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과세를 적용을 해서 플러스 2주택자는 플러스 10% 그리고 3주택자는 플러스 20%의 중과세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물건을 팔 때는 굉장히 많은 세금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부담이 큰 상황이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상담을 했는데 이제 강남에 계신 이제 그 여성분이셨어요. 그분은 이 18년도 4월 1일 이후에 이제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 잠을 못 자고 계신데요. 요즘 잠을 못 자고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 결혼도 안 하시고 이제 연세가 60대가 넘으신 이제 미혼 이제 여성분이셨는데 그분께서 지금 이제 과거에 본인이 이제 30살에 이제 공무원이 돼가지고 이제 중학교 선생님이 돼가지고 교직 생활을 하면서 이제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았고 그리고 중간에 한번 이사를 갔습니다. 한번 이사를 갔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은 그냥 거주 목적으로 그냥 거주하려고 그냥 한번 이사를 해가지고 주택이 2개가 됐는데 그게 지금 현재 와서 보니까 65억 정도가 됩니다. 그 물건 2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은 물론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일이지만 그거를 이제 처분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세금 10억, 20억을 내야 될 거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답답한 거죠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10년, 20년 이상 보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그리고 세금도 중과돼 가지고 적용을 되다 보니까 차익에 대해서 절반 이상을 국가에다가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남들이 봤을 때는 배부른 소리다, 굉장히 감사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개개인들 본인들은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세무사업을 하면서 이제 부자라고 자산가인 분들 많이 만나보지만 그 여성분처럼 어떤 운적인 요소가 더 큰 작용을 많이 해온 걸로 대한민국에서는 특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이어서 볼게요. 18년도 9.13 대책입니다. 18년도 9.13 대책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일시적 이주택이에요. 일시적 이주택은 내가 주택이 하나 있다가 다른 주택을 취득을 하고 그때 다른 주택을 취득을 새로 할 때 1년이 지나가지고 취득을 해야 되고 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다음에 3년 이내에 종전에 있던 주택을 팔면은 비과세가 되는 그 규정이었습니다. 그게 일시적 이주택인데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렇게 주택이 2개인 상황이지만 일시적 이주택의 요건이 해당이 될 때는 비과세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18년도 9.13 대책부터는 기존의 3년이 2년으로 줄었습니다. 이때 이후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분들은 2년으로 줄게 되었고 그 요건이 그 밑에 보시면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종전 주택을 보유하고 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취득했던 주택도 원래 취득했던 주택도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새로 취득하는 주택도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신규 취득하게 되면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일 때 일시적 이주택의 기간이 3년이 아니라 2년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18년도 9.13 대책 이후로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18년도 9.13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신규 취득한 아파트를 가지고 아파트나 주택을 가지고 장기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중과세를 적용할 때 기존에는 합산 배제했는데 합산을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18년도 9.13 대책부터 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투기 세력의 하나의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봐가지고 그때부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가지고 세금 혜택을 보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세부담이 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뒤에 제가 다음 시간에는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겠지만 여러분들이 사실상 많은 혜택이 지금 줄어들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9년도 2월 12일부터는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있습니다. 내가 주택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해 가지고 이제 주택이 2주택인 상황입니다. 2주택인데 그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나를 들어놨으면 나머지 주택 하나에 대해서 거주를 2년 이상 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기존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내 물건을 하나 두고 내가 현재 기존에 있던 거주했던 집을 팔게 될 때 거주했던 집을 팔고 또 다른 집을 취득해 가지고 또 팔고, 그게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하나의 주택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과세 혜택이 있었는데, 19년도 2월 12일자부터는 비과세 특례 시에 평생 최초 1회만 적용을 하도록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일 이후에 신규 취득을 했으면은 19년도 2월 12일 이후에 신규 취득한 아파트를 내가 그렇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고 보니까 그 전에 한번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로 혜택을 받았어요. 비과세 혜택을 받았으면 그 이후에는 또 받을 수 없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9년도 2월 12일자 임대차 계약 체결이나 갱신 시에는 5% 상한 룰이 적용이 됐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요. 그리고 19년도 12월 16일자 그 규정을 보면은 시행일 후에 조정대상 지역의 신규 취득 후 일시적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년 이내 전입하고 1년 이내 양도해야 되는 요건이 지금 일시적 2주택이 더 엄격해졌습니다. 아까 위에 저희가 보시면 18년도 9.13 대책 때 원래 3년에서 2년으로 기간이 줄어들었잖아요. 2년 안에 팔아야 되는 걸로 줄어들었는데 19년도 12월 16일자부터는 2년에서 1년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1년 이내에 내가 기존에 있던 집이 있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집을 팔았으면 취득한 다음에 1년 이내에 원래 있던 주택을 팔아야 되고, 그리고 팔았으면 가서 전입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1년 이내 전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기존에 있던 주택을 팔고 1년 안에 전입을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아직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세라든지 월세 임대차 계약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더 2년이죠. 기본 2년 동안 거주를 하게 되는데 더 거주를 하게 되면은 내가 1년 이내 전입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가로에 보시다시피 최대 2년까지는 임대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전입을 연장 가능하다라는 거 꼭 거기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19년도 12월 16일자로 원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의무 기간을 지키게 되면은 아까 여기 17년도 8.2 대책으로 나왔던 2년 거주 요건, 이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에 해당이 돼가지고 2년 거주해야 되는 요건이 없어지게 되는데 그 거기에 대한 요건에 적용을 안 받게 되는데, 아니다, 그거 혜택 너무 과하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가지고 의무기간 다 채운 사람도 19년도 12월 16일 이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으면은 조정지역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을 반드시 적용해라라는 게 이 법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이 개정됐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좀 빠른 감이 있지만 뒤에 또 제가 그 나머지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0년도 그 1월 1일부터는 전 지역에 있어서 이제 그 고가 주택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될 때 9억이 넘는 물건은 고가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럼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9억이 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고요. 세금이 안 내게 되고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게 되는데, 그때 세금을 낼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해서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일반적인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6%부터 최대 30%까지 그 범위 내에서 적용이 되지만 9억 초과가 되는 고가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셔야 되는 분들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볼 때 최대 80%까지 혜택을 줍니다. 연간 8%씩 해가지고 최대 80%까지 세금 혜택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이 되는 분들이 기존에는 거주 요건이 따르지 않았는데 2020년도부터는 2년 거주 요건이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20년도 7월 11일자로 사실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이죠. 기존에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하셨던 분들, 뭐 빌라, 뭐 다세대 임대사업자 등록했던 분들 폐지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그 단기 임대나 장기 임대 유형으로 이제 등록을 하셨던 분들, 그리고 그 기존에 이제 4년짜리, 8년짜리로 이제 등록을 하셨던 분들은 4년, 8년 기간이 끝나면 폐지가 되고, 단기로 등록을 했던 분들은 장기로 전환도 안 되게 됐습니다. 안 되게 되고, 이때 2020년도 7월 11일자 이후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장기 임대 10년 이상짜리로만 등록이 가능하고 여기 단기 임대와 아파트 장기 매입 임대는 등록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 그 이제 등록을 못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택으로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라는 거는 빌라라든지 다세대 뭐 오피스텔 이런 것만 가능하고 걔네들을 10년 이상을 등록하는 것만 가능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20년도 7월 11일자는 그 의무 임대 기간을 미충족하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그 위에 보시면은 이제 단기 임대와 아파트 장기 매입 임대를 다 폐지시키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 납세자분들이 그 임대업자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내가 원래 8년짜리인데 그 10년을 채워야지 의무 기간의 요건이 완성이 되는데, 혹은 내가 단기 4년짜리인데 5년 이상을 해야지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요건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 나는 그걸 혜택을 그때까지 충족이 안 되면은 그냥 나는 세금을 다 추징당해야 되고 엄청난 세금을 내야 되는 건데, 나는 혜택을 볼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하냐라고 막 얘기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나오다 보니까 국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카드를 꺼낸 거죠. 그래서 의무임대 기간을 미충족했을 경우, 내가 그러니까 그 원래 4년인데 5년까지 못 가고 이제 4년이 되면 자동 말소가 되는 사람들, 뭐 8년인데 이제 그 10년까지 못 가고 8년이면 자동 말소가 되는 분들에 대해서 임대주택에 대한 다주택 중과를 배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자진 말소라는 규정도 넣어가지고 아까 여기 폐지가 되는 단기 임대라든지 아파트 장기 매입 임대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2분의 1 이상의 의무 임대 기간을 채웠으면 그 경우에는 자진 말소로 해가지고도 그 여기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에 대한 다주택 중과 배제를 해주고, 자진 말소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대신 양도를 해야 되고,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원래 5년 이상의 의무 기간이 필요하지만 4년만 채워가지고 자동 말소가 된 사람들도 인정을 해주겠다. 다만 등록 말소 후 5년 내에 양도를 하면 된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년도 1월 1일부터입니다. 21년도 1일부터는 고가주택에 대해서 장기 보유 공제를 80%까지 최대 적용을 할 때, 기존에는 2020년도부터는 거주기간 2년 이상이었으면 그냥 끝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세금에 대한 부분을 더 엄격하게 규정을 해서 거주기간에 대해서 2년 이상을 그 유지하면 차등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보시면 원래는 연간 8%씩 적용을 하는데 연간 8%도 잘라가지고 보유 4%, 거주 4%로 그렇게 나눠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유를 한 기간에 맞춰가지고 4%씩 적용을 하고 거주한 기간에 맞춰가지고 4%씩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처럼 연간 8%씩 적용받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분양권에 대해서 기존에는 조합원 입주권만 사실상 그 주택세 포함이 됐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만 반영이 됐지만 지금은 주택수 산정에 앞으로는 분양권에 대해서도 포함을 하고 다주택 중과 비과세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수정안이 나와가지고 시행일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한다는 게 그 골자입니다. 그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021년도 6월 1일부터는 양도세 2년 미만 주택에 대해서 단기 세율을 추가 인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미만에 대해서는 70%, 2년 미만에 대해서는 그 60%의 그 단기 세율을 추가 인상하는 법안이 그렇게 나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21년도 6월 1일자부터 분양권에 대해서도 중과세가 확대돼 가지고 1년 미만은 70%, 그리고 1년 이상은 60%의 중과세. 그러니까 그 분양권은 기존에는 1년이 넘지 않으면은 뭐 50%, 그리고 2년 미만은 40%, 그리고 2년이 넘게 되면은 기본 세율을 적용했는데 21년도 6월 1일부터는 1년 미만은 70%, 그리고 1년이 넘으면은 그냥 다 60%로 그렇게 적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세금이 부과가 되는 거고, 또 2021년도 6월 1일부터는 그 중과세를 적용을 할 때,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중과세를 적용을 할 때 기존에 플러스 2주택자는 10%, 3주택자는 플러스 20%를 적용했는데 21년도 6월 1일부터는 플러스 20%, 플러스 30%까지 그렇게 중과세를 적용한다라는 것까지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22년도 1월 1일자부터입니다. 22년도 1월 1일자부터는 실거래가가 9억이 넘는 고가 겸용주택, 그러니까 상가주택, 또 뒤에 저희가 다음 시간에 그 설명을 드릴 텐데, 상가주택이나 겸용주택에 해당이 되는 물건들을 그 양도할 때 기존의 1세대 1주택이면은
주택 부분이 상가보다 면적이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봐가지고 비과세 혜택을 줬는데 안 하겠다 그렇게 주택이 면적이 상가보다 크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봐가지고 비과세를 주고 주택보다 면적이 더 넓은 그러니까 그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상가 면적에 대해서는 다 과세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2020년도 말이나 2021년도 그 기간 내에서 상가 주택이나 겸용 주택이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그때 안 팔고 한 해를 넘겨가지고 만약 잔금을 치른다면 2022년도 1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른다면 거기에 따른 세금이 몇 천만 원 혹은 몇 억까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겸용주택이나 상가주택을 들고 계신 분들은 미리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지금 파는 게 나은지 혹은 그 해를 넘겨서 파는지가 나은지를 세금적으로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진행하는 거를 권해드리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그 부동산 대책 관련돼서 알아봤고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분을 이번 시간에는 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재개발 재건축은 지금 현재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늘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왜 서울의 집값이 지금 계속 올라가냐? 공급이 안 따라주는 거죠. 지금 서울에서 집을 사고 싶은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분들도 서울에 집 하나 갖고 사는 게 그 20대, 30대, 40대 분들의 꿈입니다. 사실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고 서울에 직장을 갖고 서울에서 그냥 집 하나 갖고 살고 싶은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렇게 살고 싶은 분들은 많은데 거기에 따른 공급은 너무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서울에는 빈 땅을 가지고 지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데는 하나도 없죠. 지금 뭐 좋은 땅들은 다 나가 있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강남 뭐 대치동이라든지 뭐 압구정동 보세요. 거기 뭐 빈 땅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아무리 그 좋은 땅들은 다만 거기에 빈 땅을 만들 수 있는 땅들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벽에 막 그 금이 다 가 있고 막 아니 사람이 이런 데서 살 수가 있나 이 정도까지 보일 정도로 막 건물 자체가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막 형편없이 뭐 건물도 형편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압구정 현대 아파트 이런 데들도 그 가보면은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고 그런 아파트들을 멸시를 하고 그 자리에다가 이제 뭐 30층, 40층 더 높은 건물을 지어 올리면은 그것만큼 이제 공급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될 텐데 현재는 그렇게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도 과거에 지금 승인이 나가지고 인정돼서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많지만 앞으로도 대한민국 서울, 뭐 대구, 부산, 대전 할 것 없이 대부분이 80년대, 9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들이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으로 변형돼 가지고 또 다른 어떤 그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거래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어떤 세금적인 부분을 알지 못하고는 사실상 전문가로서의 상담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번 이 시간에 재개발 재건축 관련돼 가지고 따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자리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꼭 들어주시고 아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내가 혹시 빌라 재개발 재건축 빌라를 투자를 하겠다. 혹시 내가 그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물건의 입주권을 사겠다.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어떠한 세금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진행 절차에 따른 세무 이슈고요.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 보통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구역이 지정이 되죠. 내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구역이 그 실질적으로 노후화가 되어 있고 워낙 오래된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재개발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 어떤 도시 전체가 노후화된 지역이죠. 뭐 단독주택이라든지 상가라든지 뭐 다가구 주택이 이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해당이 되는 거고 재건축이라고 하면은 도로는 잘 닦여 있고 다만 아파트 단지 자체가 노후화돼 가지고 그 단지를 멸시를 해야 돼서 거기서 새로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그 물건을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건데 이와 같이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될 때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인가가 난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 인가가 나는데 대부분의 지금 서울에 있는 물건들은 그 오래된 지금 아파트들은
조합 설립 인가도 지금 못 내는 형편이고 조합 설립 인가가 나도 사업 시행 인가를 안 해줍니다. 지금 현재 시청에서. 왜냐하면 그 어찌됐건 재개발 재건축이 왕성하게 일어나면은 건설 경기도 뭐 이렇게 올라갈 것이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다만 재개발 재건축을 이제 하나하나 풀어주기 시작하면은 부동산 가격이 막 또 미칠 듯이 뭐 서울 집값이 뭐 또 막 올라가는 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뭐 음마 아파트를 예를 들어 재개발 재건축 한다고 볼게요. 그러면 거기 막 압구정 현대 아파트도 그렇지만 최근에 뭐 그 최고가 뭐 30억, 50억, 40억, 50억 이렇게 찍고 있는데 막 그런 물건들이 계속 하루 아침에 막 조합원 입주권이 거래됐다. 그 물건들이 막 이제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막 그 뭐 거래가 된다. 뭐 이런 게 계속 연일 기사에 나오면 부동산 가격에 또 이렇게 휘발유를 뿌리는 뭐 그런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주저하는 상황이고요. 일단 저희가 세금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그런 그 세금적인 쟁점들이 있는지를 같이 볼게요. 먼저 사업 시행 인가입니다.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은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시장 군수가 인가를 해주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예를 들어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 나중에 거기를 허물고 나서 더 깨끗하고 더 좋은 새로운 아파트를 지어 올렸을 때 그 물건을 나중에 사업적으로 어떻게 성과가 되는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기존에 있던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운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아무런 그 어떤 사업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좋은 자리에서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사업적으로 그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업 시행 인가가 현재 어려운 단계에 진입해 있고 막 이렇게 세무상 쟁점을 보면은 사업 시행 인가 현재 기준으로는 종전 부동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종전 부동산을 평가하고 조합원 분양을 신청을 받게 되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공익 사업을 위한 수용 감면이 적용이 될 때 사업 인정 고시일이 이때로 보게 됩니다. 공익 사업을 위한 수용 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재개발 재건축 물건의 그 아파트에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이에요. 내가 조합원 자격을 취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조합원 자격을 취해 가지고 끝까지 내가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운 아파트를 지을 때까지 같이 가고 싶은 분들도 계신데 아니다. 나는 그냥 내가 그 지금 현재 이거를 국가에다가 그냥 넘기고 돈 받아 가지고 나는 새로운 데 이사 가서 살겠다 하시는 분들은 현금 청산을 받게 됩니다. 뭐 재건축, 재개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내 부동산을 종전 부동산에 대한 감정 평가를 받아 가지고 그 가격이 타당하다고 본다면은 나 그거 받고 나는 그냥 가겠다. 나는 그 건물 멸실하고 나중에 공사하고 착공하고 준공할 때까지 기다리기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은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때 나올 때 공익 사업을 위한 수용 감면으로 그 수용 감면 시 사업 인정 고시를 사업 시행 인가로 봐가지고 사업 시행 인가일로부터 2년 이전에 그 물건을 취득하신 분, 거기가 토지면은 토지, 아파트면 아파트, 단독주택이면 단독주택을 2년 이전에 취득했으면은 세금을 10% 감면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세금 10% 감면하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사업 시행 인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합원 건립가액 그리고 청산금 분양가 확정 이주 및 철거 그리고 기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바뀌어지는 그런 단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기존의 종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전환되는 시기가 바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되면은 일단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조합에서는 부장회사에서는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주비 나갈 분들에게는 이주비 대출도 해주고 이렇게 이주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가게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기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바뀌는 시기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준공이 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가지고 공사가 들어가고 이제 준공이 되면은 새로운 신축 아파트가 거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기존에 종전에 노후화된 아파트 허물고 그 기존의 그 노후화된 아파트가 입주권 상태로 권리 상태로 됐다가 준공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고 그때 어떤 세무상 쟁점은 승계조합원이라 그래 가지고 중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지나고 나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시는 분들 저희는 그런 분들을 승계조합원이라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그 승계조합원이 언제 만약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어도 준공이 일단 됐으면 준공이 됐을 때가 취득 시기가 됩니다. 준공이 됐을 때가 취득 시기가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준공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부동산으로 또 전환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냐, 혹은 부동산이냐에 따라 가지고 세무상 쟁점이 다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 가지고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같이 하나하나 쟁점들을 보겠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을 때 세무상 쟁점입니다. 그 재개발 재건축 자체가 뭐 간단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이해를 하시고 납세자분들이 이러한 쟁점들을 갖고 어떤 세금적으로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시면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부분인데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후로 양도에 따른 과세 차이가 가다하게 발생이 됩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양도를 했을 때는 부동산 상태로 양도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 양도를 하게 되면 입주권 상태로 양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종전부동산에 대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양도를 하게 되면은 지금 가격이 똑같습니다. 양도 가격이 둘 다 보시면 10억, 10억인데 취득 가격도 3억, 3억 동일합니다.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종전 부동산은 1억 8천, 그리고 입주권은 8천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이 이쪽은 529만 원, 그리고 여기는 3,497만 5천 원으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거의 3천만 원 정도의 세금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종전에 부동산인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팔았으면 그건 그냥 주택을 양도한 겁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거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받을 수가 있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오랜 기간 보유하면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2%에서 30%까지 그 6%에서 30%까지 장기보유 특별 혜택을 주는데 그 혜택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이 이렇게 적게 나오는 거고, 입주권 상태로 팔게 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지나가지고 팔게 되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할 때 사실상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 해당되는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안 됩니다.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적용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세금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어차피 내가 재개발 재건축 돼 가지고 내가 처음에 이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샀을 때는 앞으로 거기서 거주할 목적이었다. 내가 새로운 아파트를 지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거주할 목적이었다. 그러면 고민할 사항이 아닌 거죠. 혹은 내가 지금 이 물건을 들고 최대한 오랫동안 들고 있어서 입주권도 나고 나중에 준공될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다가 조금 좋은 가격이 될 때 팔아보겠다, 이런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오래된 노후주택이, 노후 아파트가,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지금 35억인데 뭐 그 물건을 나중에 지금 내가 파는 게 좋을지, 나중에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막 들어가가지고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막 나려고 하는데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고 나서 파는 게 유리한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세무적인 세금이라든지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혹은 내가 나한테 어떻게 어떤 조건이 유리한지를 판단하는 게 컨설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전문가와 상의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도 시점에 따른 취득 시기 문제가 있는데, 그 이제 취득 시기가 언제로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세를 계산하는 데는, 왜냐하면 취득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 가지고 그 물건의 보유 기간이 결정이 되고, 내가 2년 보유했냐, 10년 보유했냐, 뭐 20년 보유했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금 차이가 거기에 따라서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 시기가 언제인지 양도 시기가 언제인지는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준공 전에 만약 양도를 했어요. 내가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지나고 나서 입주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다른 조합원한테 원조합원한테 취득을 한 거죠. 취득을 했으면은 그걸 들고 있다가, 그리고 준공이 되기 전에, 준공이 됐다라는 거는 이제 건물을 다 지은 거죠. 건물 다 짓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내 입주권 딱지를 팔게 되면 그때 보유 기간은 입주권을 취득했을 때부터 입주권을 양도할 때까지의 그 기간이 보유 기간입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든지,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한다든지, 뭐 그런 게 적용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준공 후에 양도를 했어요. 내가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하루 지나 가지고
입주권 딱지를 샀습니다. 그러면 나는 승계조합원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준공될 때까지 5년 정도 기간이 걸렸습니다. 공사를 다 하는데 5년이라는 기간이 걸려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걸려가지고 기다렸어요. 오래 기다렸는데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다. 그게 아파트를 팔고 난 그냥 다른 데로 가겠다. 여기 원래 거주하려고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못 기다리겠다. 그런 분들은 승계조합원으로 취득을 해가지고 5년이나 기다렸지만 그 기간은 보유 기간에 하나도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준공이 되고 나서 양도를 한 거기 때문에, 준공이 됐으면 그건 아파트입니다. 기존에는 입주권이라는 권리였다가 준공이 되면 아파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파트가 되고 나서 팔게 되면은 취득 시기는 아파트 준공했을 때 사용 승인일이 취득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양도한 날, 잔금 치른 날까지가 보유 기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세금적으로 사실상 굉장히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따져본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쟁점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세요.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을 또 중간에 파시게 될 때 고가주택을 판정하게 됩니다. 이제 9억이 넘냐 안 넘느냐는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냐 안 내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일단 양도세를 아직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고가주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실제 양도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1세대 1주택자예요. 내가 다른 주택이 하나도 없어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주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을 하나 팔게 되면은 대한민국에서 세금적으로 제일 큰 혜택이에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제일 큰 혜택인데, 그 혜택을 보게 되는데, 그 경우에 내 양도 가격이 9억이 넘지 않으면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냅니다. 근데 9억이 넘게 되면은 고가주택으로 봐가지고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세금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전체 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전체 주택 양도 차익이라면, 예를 들어 내가 그 물건을 10억에 팔았어요. 10억에 팔았고 원래 5억에 취득을 해가지고 10억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 양도 차익은 5억이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양도 가격이 10억이기 때문에 10억 분에 실제 양도 가격 10억 마이너스 9억은 1억이죠. 그러니까 5억에 대해서 10분의 1에 대한 양도 차익만 세금을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금 혜택이 크죠. 아무래도 고가주택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데, 간혹 제가 이제 중개사님들이 이제 매매계약서를 써오신 거를 보면은 이제 일반 세무사님들이나 회계사님들이 양도세 신고를 할 때 그냥 거기에 나와 있는 계약 금액을 그대로 그냥 적어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오히려 안 내도 될 세금을 더 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주권에 대해서 양도 가격이 얼마냐가 중요하게 되는데, 양도 가격은 사실상 분양계약 그러니까 매매계약서에 나와 있는 매매 대금이 아니라 이와 같이 계산을 합니다. 실제 양도 가격은 권리 가격에다가 프리미엄을 더하고 실제 납입한 청산금을 거기에다 더해서 계산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에 나와 있는 매매 대금은 실제 납입한 청산금에다가 앞으로 도래할 청산금까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높은데, 그렇지 않고 양도 가격은 권리가액에다 프리미엄을 더해가지고 실제 납입한 청산금만큼만 반영을 해서 양도세 계산을 한다. 그리고 그게 더 세금적으로 유리하다라는 거 그냥 아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양도세 계산 시 필요한 서류인데, 분담금 내역서를 이제 들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은 이제 여기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본인의 부동산 분담금 내역서를 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해석을 하실 줄 아시면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물건은 일반 아파트와 다르기 때문에 분담금 내역서를 보면 종전 토지 등의 평가액이 있습니다. 1억 8,827만 2천 원이 종전 토지 등의 평가액이고요. 그리고 비례율 109.72%를 곱한 분양 기준가액이 지금 2억 657만 2,038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분양 가격은 4억 4,52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징수액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2억 3,862만 7,962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물건이 이제 진행이 되면 내가 원래 있던 기존의 아파트나 단독주택 빌라에 대해서 평가를 해줍니다. 감정평가사.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 시행 인가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때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에 있어서 그 금액이 1억 8,827만 2천 원이고, 그 금액의 비례율을 곱한 2억 657만 2,038원이 저희는 권리가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가격이 얼마냐라고 한다면, 그건
감정평가 가격이 아니라 비례율을 곱한 권리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내 부동산 가격이 국가에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사업상 비례율까지 가산해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2억 657만 2,038원이 되는데 그 2억 657만 3,008원이 내가 새로 신축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끝나고 나서 지을 아파트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작은 거죠. 금액이 현저하게 작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분양 기준 가격이 4억 4,520만 원에 해당되는 분양 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이 분양 기준 가격에서 징수액 2억 3,862만 7,962원에 해당되는 보통 청산금이라고도 합니다. 청산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더하면은 딱 분양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갖고 있는 주택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권리가액으로 이 가격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이 신축 아파트를 새로 사고 싶다 그러면 2억 3,862만 2,700,962원을 더 내라. 더 내면 분양 가격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때는 신축 아파트를 들어갈 자격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계약금부터 중도금, 잔금으로 이렇게 나눠서 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실제 들어가는 금액보다 권리 가격이 작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금액을 내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참고로 이제 분양 가격은 조합원 분양 가격이랑 일반 분양이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예를 들어서 뭐 기존에 15층짜리 건물이 아파트가 있어요. 15층짜리 아파트를 허물고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40층, 50층짜리 아파트가 지어졌다라고 볼게요. 그렇게 지어지면 당연히 그 세대 수가 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세대 수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조합원만으로는 그 아파트를 다 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조합원분들 중에서도 중간에 이탈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조합원분들을 제외한 일반 분양도 실시를 합니다. 근데 일반 분양에 대한 분양 가격은 조합원 분양 가격보다 더 높습니다. 더 높기 때문에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하나 잘 잡아가지고 내가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라고 관심 갖는 분들이 그런 이유에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입주권이든 종전 부동산이든 소유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프리미엄도 얻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 분양 가격 자체가 일반 분양 가격보다 낮습니다. 거기로 인해 가지고 얻는 거기에 따른 기대 이익도 있고 또 사실상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 있는 뭐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물건들을 보면은 가격이 다 올랐죠. 다 올랐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그 재개발 재건축이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투자 매력처로서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예를 들어 양도세를 그 신고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그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종전 부동산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데 이제 그 동그라미 1번에 멸실 건축물 대장이라고 합니다. 멸실 건축물 대장은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 저희가 그 주민센터에 해당되는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어디서나 민원 코너를 통해 가지고 이미 종전 부동산은 다 허물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민원 코너를 통해 가지고 팩스로 수신을 받아야 됩니다. 팩스로 수신을 받고 그리고 종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도 확인해야 되는데 현재 등기부 등본이 폐쇄됐기 때문에 폐쇄 등기부 등본을 또 받으셔야 되세요. 폐쇄 등기부 등본은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받을 수도 있는데 간혹 없는 경우가 많아요. 없으면은 등기소에 방문해 가지고 받아야 되고요.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당연히 필요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서가 필요한데 관리처분계획 인가서는 워낙 오랜 시간을 거쳐 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실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분실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 조합원 입주권의 권리가 확정된 날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공부에 고시한 날짜가 되는데 이 날짜를 구글로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한다든지 혹은 뭐 과거에 이제 관리처분계획 인가서를 블로그나 이런 데 올려놓으신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뭐 이문상구역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뭐 이렇게 조회를 해보면은 어떤 그런 자료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조합에서 기사를 내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언제 고시가 됐다 이렇게 기사에 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클린업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물건의 어떤 시행 절차를 담아놓은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확인도 가능하십니다. 다음 같이 볼게요. 그 분양권과 입주권의 세무상 쟁점인데요. 이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분양권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청약을 통해 가지고 당첨이 되는 경우들을 얘기합니다. 분양권을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되는 분들은 당첨일에서 준공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권리 상태로 분양권이라고 하고 입주권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물건들을 얘기하고 준공일 사이의 기간을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그 분양권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됐는데 2021년도 이후부터는 분양권에 대해서도 주택수를 포함하는 걸로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둘 다 그 적용이 안 되고요.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이 권리 기간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되고 취득세는 분양권은 그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의 취득세는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주택수를 산정할 때 주택수에는 가산이 되지만 그 어떤 분양권을 예를 들어서 매도한다든지 혹은 뭐 그 증여를 한다든지 이런 가운데서는 취득세가 발생이 되지 않고 준공이 됐을 때 취득세가 발생이 되는데 입주권은 내가 입주권을 전매로 취득을 했어요. 다른 분한테 입주권을 취득을 했거나 입주권을 증여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취득세가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입주권은 토지에 대한 부동산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주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거는 멸실된 건물은 멸실돼서 없지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갖고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취득세가 발생이 됩니다. 재산세는 뭐 분양권은 당연히 없고 입주권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발생이 될 거고요. 양도소득세는 분양권은 당연히 둘 다 있겠죠. 그리고 비과세에 대해서 분양권을 팔 때는 비과세가 안 되지만 입주권을 팔 때는 종전부동산에 대해서도 그 계산이 돼가지고 종전부동산을 지금까지 소유하면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췄다면 입주권을 팔 때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가 방법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세율은 기존에 50% 40% 기본 세율 그리고 1년 미만 40% 기본 세율이 적용됐던 게 2021년도 6월 1일자부터는 70% 60%로 분양권은 굉장히 많은 세금이 지금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70% 60% 기본 세율로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양도 시기별로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양도 시기별로 중요한 쟁점 사항인데요. 내가 내 부동산 물건을 어느 시점에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적용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부동산이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취득을 했어요. 내가 취득하는 시기가 케이스 1번은 아직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안 났어요. 안 나고 내가 이 부동산 취득하는 물건이 뭐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앞으로 난다더라, 조합이 설립이 된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만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게 된 상태에서 취득을 했다가 뭐 이제 막 절차가 막 진행이 돼요. 막 그쪽에서 조합에서도 계속 막 연락이 오고 우편물 날라오고 막 이거 지금 막 그 중개사무소에서는 아 이거 지금 그 팔면은 뭐 그 프리미엄이 얼마가 붙어가지고 팔 수 있다. 뭐 3억 5억 이렇게 붙어가지고 팔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니까 막 마음이 급한 거죠. 아 내가 이거 지금 팔면 좋을까? 또 서울 집값이 뭐 나중에 언젠가는 뭐 저출산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진다는데 그냥 지금 빨리 팔까?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팔았어요. 전에 팔았으면 일단 아무리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된다 그래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팔았으면 그냥 아파트를 파신 겁니다. 주택을 파신 거고 빌라를 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그냥 일반 부동산 양도세 계산하듯이 양도세를 계산이 되고 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절차를 밟으시면 되는 거고요. 케이스 2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계조합원입니다. 원래 내가 조합원 자격을 갖고 있던 사람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지나가지고 왔을 때 내가 이제 조합원 자격, 종전 부동산을 들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종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없지만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지나가지고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지났다는 건 뭡니까?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지났다라는 거는 아 얘는 무조건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다라는 거죠. 공사가 들어갈 거고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찌됐건 들고 있었을 때 새로운 아파트를 가져갈 수 있는 소유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종전 부동산은 못 가져가지만 입주권 프리미엄의 금액을 주고서라도 내가 저걸 사고 싶다. 그런 분들은 여기서 케이스 2번처럼 취득을 하는 거죠. 취득을 했는데 그렇게 취득을 하고 나서 준공이 되기 전에 만약 팔았다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취득했을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가 보유 기간이 돼 가지고 거기에 맞는 세율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내가 만약 그 케이스 3번처럼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지나고 나서 준공되기 전에 취득을 했어요. 취득을 했다가 준공이 되고 나서 양도를 하게 되면은 그 경우에는 승계조합원으로 취득을 해서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서 판 거기 때문에 내가 이 물건을 팔았을 때 보유 기간은 사실상 여기서부터 준공될 때까지의 기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요. 준공이 되고 나서부터 내가 얼마를 보유했나에 따라 가지고 세율이라든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지 그런 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케이스 4번은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내가 종전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지나가지고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은 준공되기 전에 양도하게 되면 얘는 조합원 입주권 양도입니다. 앞전에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되고, 참고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법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거 대법원 판례라든지 예규를 통해 가지고 이 당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안 갖췄어도 입주권을 양도하는 시기에 비과세 요건을 갖췄으면 비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을 파시려는 분이 내 물건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될지 말지에 대해서 의문이 난다면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를 해가지고 꼼꼼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케이스 5번을 보면은 제일 많은 케이스가 케이스 5번입니다. 내가 종전부동산 빌라라든지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노후된 아파트라든지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을 하고 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지나고 공사가 들어가가지고 준공이 되고 나서 팔게 되는 겁니다. 팔게 됐을 때 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일단 부동산이 이렇게 됩니다. 종전부동산에 대한 취득 가격이 있을 거고요. 내가 노후된 빌라를 취득했으면 빌라를 취득했을 때 취득 가격이 있을 거고,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권리 가격이라 그러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평가를 해서 사업상 비례율까지 곱한 권리 가격이 있고, 이것만으로 분양 가격이 부족하니까 이 권리 가격에다가 청산금을 더 내고 이 신축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는 거죠. 취득하게 되는 건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 취득 가격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권리 가격만큼의 양도 차익이 하나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날 현재 기준의 권리 가격에다가 청산금을 더한 게 분양 가격이 되고, 이 분양 가격에다가 신축 아파트를 짓고 나서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의 차액에 대해서 또 다른 양도 차익이 발생이 됩니다. 사실 요거는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쉬운 부분이 아닌데 이러한 내용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세금 계산을 할 때 세금적으로 이렇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쟁점이 특히 되는데, 세금을 계산할 때 이러한 부분이 쟁점이 된다라는 걸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상 부동산은 두 개예요. 그죠? 종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기 전에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있던 빌라라는 물건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준공이 되고 나면은 새로운 신축 아파트가 여기 또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두 개예요. 저기도 부동산이 하나 있고 여기도 부동산이 있는데, 어찌됐건 재개발 재건축은 국가에서 도정법상 어찌됐건 사업을 진행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하나로 일단 통산해 준다는 게 하나의 개념이고요. 통산해 준다는 개념을 가져야 되고, 양도 차익이 이 취득가격과 권리가액의 차익만큼 하나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분양가액과 양도가액 차익만큼이 또 하나가 발생이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계산이 되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차익 1번하고 양도차익 2번 중에서 분양가격분의 권리가액입니다. 이게 분양가격분의 권리가액에 해당되는 부분은 종전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신축 아파트 양도일까지의 전체 보유기간을 통해 가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양도차익 1번하고 양도차익 동그라미 2번 중에서 분양가격분의 권리가격이 해당되는 부분은 처음 종전부동산 취득했을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전체 기간에 대한 보유기간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혜택입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을 가지고 있다 건물을 멸실당하고 그리고 새로운 신축 건물을 지어가지고 팔게 될 때 전체 기간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공제해 주는 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얘는 도정법상 재개발 재건축이기 때문에 특별한 혜택이에요. 그렇게 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하는데, 양도차익 2번에 대해서는 분양가격분의 권리가액에 대해서만 그렇게 적용을 하고, 분양가격분의 청산금에 대한 부분, 분양가격분의 청산금에 대한 이 부분만큼은 사실상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기준으로 취득을 한 걸로 봅니다. 그때는 추가적으로 돈을 낸 거잖아요. 청산금은 추가적인 취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부터 신축 아파트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만 적용을 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은 종전부동산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그리고 청산금 부분만큼은 신축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낸 부분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만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그러니까
2020년도 11월 23일자로 해가지고 사실상 나온 어떤 그 중요한 예규가 있었는데, 사실상 이 예규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2020년도부터 그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2년 거주 요건이 들어가면서 예규가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예규가 굉장히 늦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세무사님들이 세금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에서 세금을 더 내라고 납세자한테 연락이 온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내용이 이 내용인데, 종전주택은 거주를 했어요. 종전주택은 거주를 했는데 새로 짓는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거주를 미거주한 거죠. 미거주를 했을 경우에 이 청산금 납부분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게 법의 골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여기 지금 이제 청산금 납부분은 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도차익 동그라미 2번에서 분양가격분의 청산금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이 물건을 나중에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팔매도 불구하고 당신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때는 2020년도부터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80%까지 적용할 수 있는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으려면은 반드시 2년 거주라는 요건이 따라오게 되는데, 종전만 거주를 하고 신축 아파트를 거주 안 했으면은 신축 아파트에 해당되는 그 양도 차익에 대한 부분만큼은 사실상 배제돼야 된다는 거죠.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배제돼야 돼서 동그라미 1번 양도 차익과 동그라미 2번의 양도 차익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가주택에 대한 거주를 했으니까 2년 거주 요건을 채웠으니까 고가주택에 대한 최대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하는데, 이 양도차익 2번 중에서 분양가격분의 청산금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축 아파트에서는 거주를 안 했다면은 그 6에서 30%에 해당되는 일반율에 해당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만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실제 여러분이 양도세 신고를 하는 그 세금 차이가 발생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가산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꼼꼼하게 검토를 받아 가지고 세금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까지 아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그 재개발 재건축하고 부동산 대책에 대한 그 개정 사항들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